남편의 장례식 날 딸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조차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가족만은 지켜보겠다고 살았던 그 세월. 하지만 정작 가장 외로운 순간에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딸은 장례식장이 아닌 비행기를 탔을까요? 그 이유를 듣고 저는 평생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공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 살았죠.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제 존재였으니까요. 23, 반지하 새방에서 남편과 시작한 삶. 고무신 거꾸로 신고 올라온 서울은 냉정했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우리는 밥 한 끼도 아껴 먹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공소에서 일하며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고 저는 시장 좌판에서 나물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지만 웃음만은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딸을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뻤고 무엇보다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딸에게 전부 바쳤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고 허리 굽어가며 일하면서도 딸은 꼭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간식. 제가 못해본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죠. 그 덕분인지 딸은 공부도 잘했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던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는 왜 항상 기름 냄새나?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다치고 일 못하게 된 후부터는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분식집, 도시락 공장, 청소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일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무거운 가방도 들지 않았고 알바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자취방도 해외 연수까지 전부 저와 남편이 마련해줬습니다. 결혼할 땐 전세금 2억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부모가 자식 챙기는 거지.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그저 속으로 삼켰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이 많았던 엄마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를 이기적으로 만들었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남편이랑 공원 산책이나 다녀와야겠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119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안 돼, 우리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도 봐야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이 무너진 느낌. 장례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갔단다. 한동안 말이 없던 딸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우리 내일 해외 가기로 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아빠 장례식인데 너 여행을 간다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 여행은 현우랑 같이 정리도 할 겸 숨 좀 쉬고 싶어서 티켓도 환불이 안 되고. 그래도 아빠가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마음으로 추모할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탁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딸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로 시작해 한숨으로 끝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솥을 열면 두 공기 분량이 남아있고 TV를 켜도 여보 이거 좀 봐 하던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식탁과 쓸쓸한 집 안에서 나는 사람도 전화벨도 초인종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인 얼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쇼핑백 하나, 그 옆에선 손주가 초콜릿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죠. 엄마 다녀왔어. 우리 현우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였어. 엄마 생각하면서 선물도 골랐지 뭐야. 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낯짝 하나 뜨거운 기색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아 말하더군요. 하와이 진짜 좋더라. 엄마도 한번 가보셔야 돼. 이혼하고 나니까 여행이 진짜 힐링이더라고. 그 말에 난 말없이 선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와이 힐링. 그게 아버지 가시는 길을 외면한 대가였니? 엄마 아빠 장례식 잘 치르셨어요? 딸은 마치 누가 날씨 물어보듯 그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피로감과 이 정도면 됐지? 라는 태도뿐이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엄마 우리도 정리할 건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아빠 유산도 그렇고 나 혼자 아이 키우잖아. 아빠도 내가 힘든 거 알았을 텐데. 그 순간 내 속이 뒤집혔습니다. 유산? 그래 결국 그걸 말하러 왔구나. 유산 얘기 그게 먼저니? 너 아빠 가는 길 지켜보지도 않았잖니? 엄마 나도 힘들었어. 현우 학교 문제도 있고 재정도 어렵고 여행이라고만 보지 마. 나도 다 무너져 있었어. 딸은 계속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혼자였는지보다 자기 사정이 더 중요했대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구나. 그런데 왜? 그 힘든 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 뻔뻔하게 웃으며 하와이 선물이나 들고 왔니?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예쁘기만 했던 내 아이. 그 얼굴이 이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죠. 넌 내 아버지를 가슴에 묻지도 않고 먼저 돈부터 챙기려는구나. 딸은 입을 삐죽 내밀더군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날 도와주셨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혼자 판단하세요.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널 끝까지 믿어줬지. 언젠간 철들 거라고. 하지만 지금 너는 그 믿음마저 짓밟고 있어. 네,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이 다녀간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거긴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작은 책상, 오래된 펜, 그리고 서랍장. 그 속엔 남편이 손수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그걸 하나하나 꺼내다 말고 나는 울컥했어요. 여보 당신은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가족을 책임지려 했구나. 그런데 정작 그걸 기다린 사람은 당신이 아닌 돈이었어. 나는 책상 아래에 있던 내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딸에게 준 돈을 따로 기록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먼저 떠나면 남편이 참고라도 하라고.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연이 신혼집 전세금 2억 원 2016년. 그 아래에는 줄줄이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창업 자금 3천만 원. 이혼 위자료 도우려고 준 2천만 원. 현우 유치원 등록금, 각종 과외비 총 1,500만 원. 생활비 지원으로 3년간 보낸 총액 5천만 원.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1억 9,500만 원. 그걸 내 딸 하나에게 줬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아이는 귀하게 자라야 해. 이 아이는 안 힘들게 해야 해. 그 생각만 하며 보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아빠 유산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딸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무슨 미안한 기색도 없이 엄마 좀 서운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딸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전세금 2억, 가게 차릴 때 3천, 위자료 2천, 현우 교육비 1,500,
생활비 5천 너 이거 다 기억하니? 딸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아빠가 해주신 거지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내 속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모은 돈은 돈이 아니고 내가 보낸 건 기억도 안 나니? 그럼 그때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다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니? 딸은 점점 표정이 굳더니 손주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 다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산 얘기하는데 왜 예전 얘기를 꺼내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움이 당연한 거였다고? 내가 너 키우며 손목이 부러지고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갔어. 너 과외비 주려고 김치 한 통도 반으로 나눠 먹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다고? 투자였다고? 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눈을 내리깔았죠.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너한테 유산은 없다.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살 거다. 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그날 이후 딸에게서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엔 작은 바람도 있었어요. 혹시 그 애도 이제 뭔가를 느낀 걸까? 아버지 생각이라도 한 번쯤 했을까? 하지만 그건 또 내 착각이었죠. 문은 다시 열렸고 딸은 더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아빠 재산을 나한테 안 주겠다는 건 너무해. 그 말이 인사였습니다. 문턱도 넘기 전에 꺼낸 첫 마디가 아빠 재산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와서 그 얘기 하려고 온 거니? 딸은 당당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현우 혼자 키워야 돼. 솔직히 지금 힘들어. 엄마는 혼자잖아. 돈 그렇게 있어봐야 뭐해. 차라리 나한테 줘. 나라도 살아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심장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 애에게 나는 그저 돈 많은 어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넌 내 아빠 장례식에도 안 왔잖니?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저도 마음속으론 충분히 애도했어요.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슬픈 건 아니잖아요? 딸의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얼마나 자기 시간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그걸 내가 못 잊겠다고. 딸은 억울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날 도와주셨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랬겠지. 너를 도와주셨겠지. 근데 너는 너 아버지의 마지막 한 줌도 손으로 받아보지 않았잖니? 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이기적이세요. 평생 도와줬으면 됐지. 마지막엔 왜 이러세요? 결국 혼자 돈 다 챙기려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내 안에 남아있던 정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 그 돈 내가 챙기려고. 이젠 나 좀 살자. 너한텐 다 줬어. 몸도 줬고 마음도 줬고 돈도 줬어. 근데 너는 나한테 뭘 줬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 손을 잡고 돌아서려다 문득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남이란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날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을 때부터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었어. 딸은 충격받은 듯 굳었고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쿵하고 닫혔고 나는 조용히 그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문은 내 손보다 더 차가웠고 내 가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닫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딸이 문을 나간 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집안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두 사람 앉을 수 있는 식탁, 여전히 두 개씩 있는 수저와 컵들, 그리고 여전히 남편이 앉던 소파 구석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던 나. 내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고 내 꿈도 내 욕심도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웃었고 돈이 없어도 딸에겐 좋은 옷을 사 입혔어요.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유산은 당연히 내 거예요. 엄마는 혼자잖아요. 이제 나라도 살아야죠. 그래, 너는 살겠지. 하지만 나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그 아이를 또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아들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예전에 나와 참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애가 날 부르더군요. 하지만 난 말했습니다. 부르지 마.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내 마음이 찢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평생 누굴 위해 살기만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이 나이에도 내 인생은 남아있다는 걸요. 나는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죠. 딸에게 배신당하고 남편도 떠나보내고 이 나이에 혼자 남았다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라는 걸.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버리고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그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시대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